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정원 달린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릴 때부터 눈에 영적인 것이 보인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다. 사람의 형체 같은, 연기 같은 것이 저기에 앉아 있다 등등.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느낀 것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어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은 무언가 있는 곳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형상화된다는 것이다. 즉, 배경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 전송되는 그 배경과 함께 특정 자리에 무언가가 있듯이 형상화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마치 사진기로 볼 땐 아무것도 없으나 찍으면 사진의 형상이 맺히는 것처럼. 물론 나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 그런 현상이 반복될 때마다 속쓰림과 구토 증상을 매번 겪어야 했다. 하지만 어렸고 나는 누구나 그런 증상을 겪는 줄 알았기에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말하지 않았다. 어릴 적 살던 집은 터가 좋지 않았지만 2층 집과 약 40평 정도의 정원이 있었다. 도심에서 볼 수 없던 집밖지 한 쌍이 산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자 장점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도심의 중심이었기에 박쥐가 유입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박쥐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어릴 때의 내가 음기로 둘러싸일 만한 충분한 조건이었다. 그 덕분에 흔히 불리는 가위를 눌리는 첫 나이가 5살쯤이었고 당시 꿈에서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누워있는 엄마의 주위에 똑같이 생긴 엄마가 누워있는 엄마를 응시하고 있었다. 약 40명 정도의 엄마가 누워있는 엄마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40명은 전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목만 있는 채로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허리가 잘린 채 몸을 쓰다듬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몸은 등이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더욱 무서웠던 건 나를 쳐다보고 있던 그 또 다른 목이 돌아간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40명이 내 눈앞에 달려들어 꿈에서 깬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경험한 첫 가위 눌림이었다. 그 집에서의 일화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귀접 또한 아무런 성에 대한 지식이 없을 나이에 당했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존재들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그런 끔찍한 경험을 주었는지 슬프기만 하다. 누워 잠들어 있던 내 위에 알몸의 여자가 올라타 몸을 흔들지만 난 성에 대한 느낌을 몰랐기에 그냥 무서워서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버버거릴 때쯤 그 존재의 눈에서 떨어지는 물들은 눈이 없어 흘러내리는 빨간 고름 같은 것이었다. 이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주방에 엄마에게 나의 그간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였고 심각하게 듣고만 있던 엄마는 나를 한참 응시한 채 껴안아주며 아무런 말 없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의미는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중학생이 되던 때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님은 갈라서게 되었고 또한 실수로 인해 집이 기울어 집은 10평 남짓한 작은 방 2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박쥐들과의 이별, 그리고 내 시야를 채워주었던 숲같은 존재의 마당과 인사도 못한 채 그렇게 집을 떠났지만 한편으론 아쉽다기보단 뭔가 익숙하게 떠나는 듯 자리를 옮겼기에 작은 집에서의 적응이 우선이었다. 난 창가 쪽의 방을 내 방으로 점찍었는데 방의 창문이 그 작은 방에 비해 이상하게 컸지만 나름 햇빛이 잘 들어오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했다. 집이 오래된 집이어서 집안의 내부 벽이나 마감이 온통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에는 나무로 마감하여 오래된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을 갖기에도 충분했다. 문제는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마다 방이 울려서 메아리처럼 퍼진다는 점이다. 점점 작아지는 소리는 마치 내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말소리처럼 말이다. 예전 살던 집이 커서 그런 것일까? 집 안에 들여놓은 가구들만 배치하고 나니 10평 정도 되어 보이는 방은 2개 방의 여유 공간을 합쳐도 5평이 되기 힘든 크기였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잠들어야 했기에 그날의 피곤함을 뒤로한 채 나는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럭저럭 6개월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지낸 것 같다. 그때쯤 느낀 것 같다. 내가 가위도 안 눌리고 환청도 무언가 느낌이 이상한 것도 없어졌다는 것에 나는 마냥 신기했다. 이전 살던 집은 가끔 집에서조차 사람이 썩는 듯한 냄새가 나고 또는 지금에서야 알게 된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욕실의 수도가 틀어졌다 꺼졌다 했었다. 그리고 쏟아졌던 식기들의 소리에 부엌으로 가보면 멀쩡하게 있다던지
그런 소름 끼치는 일은 없었기에 말이다. 역시 집자리가 좋지 않았어. 혼자 생각하며 하루하루 편안하게 보냈다. 그렇게 정확히 1년쯤 되었을까?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찾아왔고 나는 더위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새벽에 찬 공기가 내 발부터 무릎 그리고 허리와 몸을 감싸는 한기를 느꼈다. 잠이 살짝 깨어 수면을 취하는 자리 왼쪽에 창문이 있기에 찬바람이 들어오나 싶었다. 실눈을 살며시 뜨고 창문을 바라보며 커튼 틈 사이를 봤을 때 내 몸에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무언가를 커튼 틈 사이로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사람의 형체였는데 팔과 다리가 각각 2미터씩은 되어 보였고 우리 집을 감싼 채 몸과 얼굴은 창문의 틈 사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머리 쪽의 방문으로 똑똑거리는 소리에 노크해 내 심장은 누군가 조금씩 칼로 도려내는 듯한 위험에 그냥 몸만 벌벌 떨고 있었다. 한 걸음의 방문을 열면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기에 나는 아버지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걱정에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몸 때문에 그 형체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다. 정말 처절하게 빌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내 눈 옆으로 흐르는 따뜻한 눈물은 느낄 수 있었다. 노크 소리가 점점 다급하게 빨라져 갔다. 똑똑이 아니라 또또또 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르기였다. 그때 나는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호흡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은 심장이 멈춘 것처럼 호흡을 하려 하지 않아 얼굴에 피가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빈다는 생각보단 저 형체를 죽여버리겠다는 분노감에 휩싸여 갔다. 그때쯤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형체는 고양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 무언가를 쳐다보려 했는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기절했던 기억이 난다. 아침잠에서 깨어난 나는 일어나자마자 승모근 쪽과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 불편하게 잠을 깼지만 그 꿈인지 현상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경험에 그 이후로는 되도록 불을 켜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딘가로 뛰어간다. 내 몸을 긁는 무언가의 덩굴을 헤치며 그곳만 빠져나가길 기도하며 한없이 앞으로만 뛰어갔다. 내 양팔과 몸은 그 덩굴에 찢겨 나가듯 살점이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아픔의 통증보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그곳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했다. 달리고 또 덩굴을 찢겨져 덜렁거리는 살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헤집으며 또 달렸다. 문이 보이고 나는 그 문에 몸을 날려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돌아보니 이사 온 집을 나온 것이지만 문에서 방문까지의 거리는 10걸음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치 1km 정도를 뛰어온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얽매이기보단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텅 빈 거리와 동네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또 달렸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같은 곳만 바라보며 달리는 내 모습에 아무리 달려도 동네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참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달릴 때쯤 내 맞은편에 무엇인가 서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 모습은 검은 망토와 뒷짐에 무언가를 숨긴 듯 얼굴은 망토에 모자를 걸쳐 쓴 것처럼 보인 그 사이로 빨갛게 빛나는 눈동자는 내 온몸의 털을 곤두세게 만들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저 형체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걸 느꼈다. 마치 땅과 주변이 접혀지듯 한 번 두 번 접혀질 때마다 나는 그 형체와 가까워졌다. 그 형체와 마주봤을 때 나는 그 형체에게서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었다. 오랜만이구나. 곧 내 아버지를 데려갈 텐데. 이런 속삭임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 형체에 잡히지도 않는 바지자락쯤을 붙잡고 빌었던 것 같다. 참 많이 울고 비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어줍잖은 공포보단 압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면 빌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버지에게 아무런 무엇도 해주지 못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빌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이 70을 향해 가고 있었다. 늦둥이로 태어난 나는 항상 늙어만 가는 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단 하루만이라도 더 붙잡고 싶다는 생각만이 절박했다. 그랬기에 내 귓가에 들려오는 한마디의 말이 그 다음 날의 내 행동을 변화시켰다. 그게 5일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날짜의 5일인지 그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시에 나는 5일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잠에서 깨자마자 울며 아버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만 외쳤던 기억이 난다.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 검은 형체를 잊혀져 갈 때쯤 어린 나이답게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나는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갔으며 고등학교 때는 3년간 아무런 느낌도 없이 3년을 보낸 것 같다. 당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20대가 되어서 우연히 관장님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흥미에 이끌려 사주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공부한 게 기막힌 우연이었던 것 같다. 사주라는 것이 사실 근거도 없고 통계학의 자료도 없는 의미 없는 미신일 뿐이지만 간혹 그 예상치 못한 통계가 사람의 신경을 곤두세게 하는 경우가 있다. 사주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사주만큼 보기 힘든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뜻은 사실 이것과 같다.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자신의 사주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천기누설이라며 변명을 대지만 실상은 자기 사주가 안 좋게 나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자감 때문에 인정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난 그때 사주를 보고 크게 웃었다.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무당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사주였기 때문이다. 태어난 시간이 흔히 사주에서 말하는 야자시의 기운이 강했고 수만 년 된 고목나무의 기운의 손에 칼을 쥐고 있다 보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듬었다. 내뱉는 말 자체가 꽃과 같이 향을 품었지만 독이 스며든 별 시덥잖은 사주여서 무시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사주는 재미일 뿐이니까.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한국전쟁 발발 때의 상황과 할머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외가 쪽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후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고 어린 시절 날 껴안으며 괜찮아질 거라는 어머니의 말이 다시 한번 회자되는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때의 큰 변화가 없던 이유 또한 사주에서 말하는 대운에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정산. 부산 화명동에서 거주했을 때 일이다. 더운 여름 30도 육박하는 날씨에 같이 일하는 동갑내기 친구 2명, 형 1명과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되었다. 당시 나는 기획 업무를 하다 보니 외부 홍보차 나가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에만 있으면 눈치가 보이니 부장님이 일이라도 하는 척 우리를 내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당시 나는 일에 대해 보수적인 탓에 되도록 돈 받는 만큼 일은 반드시 하자는 마인드가 강했었다. 외부 홍보만큼은 평소에 빡세게 해왔으나 그날만큼은 동료들의 아우성의 짬은 내가 제일 높았고 다수결 또한 분리의 하루만큼은 회사 눈을 피해 놀기로 하였고 우리는 금정산의 계곡으로 향하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계곡에 막상 도착하니 나무들로 둘러싸인 계곡의 바람이 내 몸을 감싸 안으며 체온을 내려주니 신선 노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며 바로 차가운 물속으로 입수하였다. 서로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놀 쯤에 무릎까지 오는 물의 깊이가 재미없어 조금씩 자리를 위로 옮기다 보니 다이빙 장소로 보이는 듯한 곳 근처로 자리가 옮겨졌다. 수영을 못해서 얕은 물에서만 노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이빙이 하고 싶어진 탓에 높은 버위로 올라가 다이빙 지점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마시고 버린 2리터짜리 음료 페트병들이 지저분하게 둥둥 떠 있었고 쓰레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이빙 지점에 무언가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건 마치 블랙홀 같은 동그란 어두운 구멍 같은 곳이 보였다. 저기로 떨어지면 되겠다고 뛰어내리려 할 때마다 강한 맞바람이 불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곳을 쳐다보니 아까보다 그 동그란 구멍이 더 커져 있었고 떨어져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되는 찰나에 이상하게 머릿속에는 점프하자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다시 뛰려고 할 때마다 불어오는 맞바람에 다이빙을 주저하게 될 즈음 동료들도 뛰라고 소리쳐서 기분은 더 업이 되었다. 지금 기억해보면 분명 동갑의 친구 2명과 형 1명, 나 포함 총 4명인데 당시에 형 옆에 부장님이 계시는 것이었다. 부장님도 같이 뛰어라고 했다. 이상하게 왜 그땐 그 부장님도 같이 놀러 온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질감이 없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뛰어내리려는 순간 내가 보았던 그 구멍이 2갈래의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생기더니 나를 휘감아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 어느 한 할머니애야 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응원하던 동료들의 팔의 움직임과 목소리 그리고 눈빛은 뛰어가 아니라 내려와였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어야 할 부장님의 모습은 나를 응시하며 아무 말 없이 차렷자세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뒷걸음질 치며 바위 뒤로 물러설 때쯤 내려다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했던 그 어두운 동그란 검은 공간은 싱크대에 약하게 물이 빨려 내려가는 듯한 형체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동료 쪽으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켜 정면을 응시한 나는
나를 차렷자세로 응시하던 부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걸 알았다. 동료들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왜 올라갔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나무. 내가 옛날 살던 집 옆에는 몇십 년은 된 커다란 모밀잣밤 나무가 있었다. 우리 뒷집 사람 소유의 나무였지만 우리 집은 그 나무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을만 되면 엄청난 낙엽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령이 몇십 년은 된 노목이었기에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 우리 집에 넘어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태풍이 부는 날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혹시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벌 떨곤 했었다. 몇 번이고 뒷집 사람에게 항의했지만 우리 집에 있는 나무니까 마음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 드디어 노목의 나뭇가지가 꺾여 다른 집으로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지붕의 기와가 갈라져 버릴 정도로 큰 사고가 되어버렸다. 그 탓에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했던 뒷집 주인은 마침내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노목이 베어나간 지 1년 후 그곳에는 6층 건물에 으리으리한 맨션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맨션의 맨 위층에는 뒷집 사람의 할머니가 관리인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나는 역에서 집까지 걸어오고 있었다. 맨션은 우리 집 바로 뒤였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맨션이 가까워질수록 맨션의 옥상 부근에 어쩐지 뭉게뭉게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한 걸음 앞으로 갈 때마다 맨션은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안개 같은 것이 무엇인지도 차차 눈에 들어왔다. 안개같이 낀 흰 연기 속에 수많은 목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목은 하나하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남녀노소가 모두 있었다. 하지만 딱 하나 그 얼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얼굴이 얼굴 한가득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맨션의 관리인이던 할머니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노인성 치매가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 할머니는 뛰어내려 지면에 부딪혀서 죽었던 것이 아니었다. 떨어지던 도중 나뭇가지의 목을 관통당해 죽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어떻게 생각해도 노목이 원한을 품고 복수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정신치료. 내 친구 언니가 겪은 일이다. 몇 년 전 그 언니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작업 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언니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려 있었다.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밤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세히 보니 손과 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져 있었다. 그 언니는 자신과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난간에 다리를 걸쳤다. 그러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양손을 들고 이미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안면을 필사적으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크게 X자를 그렸다. 여자의 뜻을 이해한 그 언니는 난간에 걸친 다리를 되돌렸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 지금 그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가 서 있던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몹시 감동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녀가 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슬프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분재. 우리 집 근처에는 낡은 집이 하나 있어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작년까지 살아계셨지만 할아버지는 15년 전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다. 생전에는 말 그대로 호랑이 할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셨다. 하필 그 집 앞에 공터가 있어서 야구나 축구를 하다가 공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놈들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곤 하셨다. 내가 4학년 때의 일이다. 상으로 받았던가 하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무척 아끼던 분재를 축구공으로 3개 차서 부러뜨린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던 탓인지 화를 내기는커녕 드러 누워버렸다. 부모님도 놀라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사과를 하러 갔다. 그때 봤던 할아버지는 평소에 호랑이 할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없이 쓸쓸한 모습이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죄책감에 가득 찼었다. 할아버지는 그 후 한동안 와병 생활에 들어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이후 우리들은 그 공터에서는 공놀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러진 분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고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인가 할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것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용돈을 모아 분재를 사서 할아버지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당시 초등학생의 용돈이라고 해봐야 그리 많은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5명이 2만 엔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분재 하나 정도라면 상으로 받은 분재만큼 좋은 것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살 수 있었다. 물론 초등학생인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일이기에 가까운 분재원에서 아저씨에게 부탁해 대신 구입했다. 우리는 다 같이 분재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할머니에게 분재를 맡기고 왔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분재를 받아줄까 걱정했지만 며칠 뒤 밖에서 집들을 보니 다른 분재와 함께 우리가 가져간 분재도 있었다. 그리고 회복한 할아버지가 거기에 정성스레 물을 주는 것이 보여 우리는 모두 안심했다. 그 이후 당분간 우리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조문을 가게 되었다. 간 김에 우리는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분재가 놓여있는 들에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개월 정도 지났고 허리가 아픈 탓에 할머니는 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서 분재는 모두 조금씩 말라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왔던 분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한 명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달려가 보니 큰 분재의 그늘에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가져왔던 분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서고 말았다.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다. 분재의 나뭇가지에 우리들의 성씨가 난잡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십 개의 못이 깊게 박혀 있었다. 6번째 이야기, 복도. 내가 오사카 시내의 어느 맨션에서 살고 있을 때 겪었던 일이다. 11층짜리 대형 맨션으로 독신자 전용 맨션이었다. 방 2개짜리라는 광고에 혹해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현관에서 베란다 사이에 칸을 하나 넣은 것뿐이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역 근처였기에 나는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맨션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문에는 보통 작은 렌즈와 도어 체인이 달려있다. 나는 그 맨션에 살 때 도어 체인을 걸었던 적이 없었다. 건물 정문은 오토록이 달려있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기에 그럴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를 조금 넘었을 때였다.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나는 나도 슬슬 불을 끄고 이불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갑자기 문에서 철커덕하고 열쇠를 꽂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바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여기는 707호입니다. 방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요? 층을 잘못 찾았나 보네. 그런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고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에 있는 렌즈를 보자 중년의 남녀가 701호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아마 여자가 이 맨션에 살고 술에 취해 층을 잘못 찾았던 것인 듯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웠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이번에도 새벽이었다. 그때도 나는 이불 속에서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또 철커덕하는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일어났지만 전과는 상황이 달랐다. 문이 열린 것이었다. 하지만 조금 열고 문은 멈췄다. 문 틈새 사이로 복도에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그대로 힘을 줘서 문을 닫고 도어 체인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서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긴 복도 너머 엘리베이터에 문이 보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내가 일어나 문까지 달려간 것은 정말 금방이었다. 만약 그때 문을 바로 닫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7번째 이야기, 목걸이. 무서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 첫 여자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귄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라 키스도 몇 번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쇼크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은 채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가족들은 무척 나를 걱정했지만 나를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었다. 그리고 몇 달 정도 지나 그녀의 빈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꿈속에 여자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뚜렷한 모습이 아니라 멍한 윤곽뿐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채 울고 있었다. 여전히 나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다시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기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좋아했던 것, 싫었던 것, 첫 데이트를 했던 유원지, 처음 손을 잡았던 그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뒤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러 와 주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기뻤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 여자친구는 종종 내 꿈에 나오게 되었다. 슬퍼하는 나를 걱정했던 것일까? 점점 꿈속에 여자친구는 말도 하기 시작했고 모습도 뚜렷해져 갔다. 마치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을 정도였다. 그 이후로 나는 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 나는 공부나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을 끊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는 내 모습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점점 여위어 가면서도 잠만 자는 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나는 비정상적으로 성격이 급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서서히 사이가 멀어져 갈 무렵 꿈속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그저 살아있을 때처럼 이야기만 하던 것이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져다 달라는 물건의 이름을 말할 때면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탓인지 점점 꿈속에 여자친구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무덤에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나 책을 공양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던지 결국 여자친구는 무서운 얼굴로 화내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여자친구의 꿈인데 꿈을 꾸면 화를 내는 모습만 보게 된다. 나는 나 스스로도 느낄 만큼 초췌해지기 시작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형은 간염에 걸려 입원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이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워졌다. 결국 나는 어머니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나를 절로 데려가 재령의식을 받게 되었다. 재령은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하지만 나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령을 해준 것은 비군이었다. 재령이 끝나자 나는 무척 지쳤지만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비구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죽은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주지 못해서 화가 났었다는 것을. 비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렇게 말했다. 꿈에 나온 것은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사악한 악령입니다. 슬픔에 잠긴 당신에게 달라붙으려고 했던 거지요. 당신의 여자친구는 착한 사람들이 죽은 뒤 가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계속 속고 있었던 것인가? 비구니는 말을 이어갔다. 그 악령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나는 내 목을 내려다보았다. 푸른 펜던트. 나와 여자친구의 유일한 커플 아이템이었다. 여자친구가 죽은 뒤 계속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 나는 비구니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목걸이야말로 악령이 꿈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그 목걸이를 통해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재령 때도 그 도움을 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격한 슬픔의 소리를 지를 것 같아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악령이 내게 말을 걸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것은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악령은 꿈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구니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해주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이 지금 당장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라고 말이에요.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아버지와 형도 그 사고 이후 건강을 되찾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내에게는 첫사랑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첫사랑과 함께 샀던 푸른 펜던트, 나를 지켜주었던 그 펜던트는 지금도 내 양복 주머니에 고이 들어있다.